하늘에서 사탕이 떨어져도 바구니가 없으면 받아 먹을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 좋은 기회가 와도 시장이 좋아져 가지고 돈 벌 기회가 와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탕을 얻지 못하는 것 같이 바구니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공부하기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힘든 직장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2010년 빼닮은 집값 암흑기, 지금이 더하다 말하는 이유는 매일경제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볼게요. 추락하는 집값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봤다. 이제 무슨 이게 이 기사의 주 요약은 뭐냐면 우리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있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집값이 많이 내렸어요, 그죠? 예, 금융위기 이후에 집값이 많이 내렸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있고 2009년 10년 살짝 반등하는 듯 하더니 2014년까지 계속 이제 집이 내렸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집이 계속 내렸어요. 근데 이제 요때와 지금이 빼닮은 것 같다. 빼닮은 것 같다. 보면 지금 이게 살짝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혹시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최근 부동산 시장 공통점은 무엇인가? 공통점이 뭔지 한번 볼게요. 공통점은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2006년, 7년에 30% 이상 폭등했었다, 폭등. 그리고 최근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서울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역대 203.7,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이 이야기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알아볼 건데,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평균적인 그냥 일반적인 서민들이 그들의 소득으로 평균적인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를 살 때 자기 소득의 얼마만큼을 지불해야 되냐 하는 건데, 이게 높을수록 집값에 비해서 소득이 적다는 이야기죠. 집값에 비해서 소득이 적다는 이야기인데, 자, 근데 지금이 203으로 역대 최대다.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전에 집값이 폭등했던 것과 같이 최근에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공통점을 요약하면 장기간 이어진 집값으로 인해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시장을 짓누르는 부동산 규제.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이게 예전에 참 뜨거웠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분양 원가가 건설 원가가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1000만 원, 2000만 원에 분양해서 분양하는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한다. 그런 뉘앙스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분양 원가를 공개해라. 도대체 너 얼마에 짓는 거냐? 그리고 분양가 니네 너무 많이 남기는 거 같으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 된다. 요런 시대적인 분위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약간 근시안적인 그런 게, 우리가 너무 그때 부동산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게 처음이라 그럴 수도 있겠다. 그 경험이나 지식이 좀 축적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때는 진지했어요. 예, 우리 다들 진지했죠. 지금은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다, 분양가 상한제다, 여전히 규제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경제 위기 이후 올라오는 기준금리, 이제 금리 이야기인 거죠. 2008년 5.25%에서 2009년 2%까지 인하 후에 2011년 3.25%까지 상승했다. 이런 건데요. 여기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0.25%에서 올해 8월 2.5%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의문이 있는데 2008년에는 실제로 금융위기였죠.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이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 금리를 올려서 외화 유출되는 걸 방지해야 된다. 이제 그때는 1998년 IMF 금융위기 IMF도 금융위기였잖아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돈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거, 달러가 유출되는 거를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올려가지고 이자를 더 줘서
외화 유출되는 걸 방지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준금리를 급하게 올렸어요. 급하게 올렸는데 이게 기준금리를 급하게 올린 다음에 2009년 10년 되면서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갑자기 올리면 침체가 되거든요. 침체가 되니까 금리를 낮췄어요. 낮췄다가 2011년 3.25%까지 이제 서서히 상승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이후에 요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2008년은 금융위기가 실제로 와서 금리를 올린 거고 급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체력이 안 되는데 금리 체력 이자를 내가 4% 5%까지는 낼 수 있겠는데 기준금리를 5.25%까지 올리면 실제로 이제 대출 금리는 7% 8%까지 올라갈 거란 말이죠. 7% 8%까지 낼 능력이 안 되는데 갑자기 올리면 대비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겁니다. 지금의 금리 인상이랑 예전의 금리 인상은 약간 다르다는 거죠. 나라 경기가 안 좋고 체력이 안 좋은데 갑자기 금리를 올렸다 이런 이야기고 지금은 물가가 뛰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또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고용률도 되게 높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그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거죠. 예전에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거고 지금은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거. 정상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거죠. 이거를 정상적인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경기가 그 조금 올리다 보면은 그 힘드신 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은 감수하고 가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차이점은 무엇이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매년 3, 4만 가구 웃돌던 입주 물량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년에 22,425가구에 불과한 입주 물량. 요거는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뭐냐면 지금은 서울시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적다. 공급이 적다. 옛날에는 공급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꽤 차이 나는 전세가율. 2008년 금융위기 때는 38% 선이었다. 전세가율. 전세가율이라고 하면 매매가 10억인데 38%라고 하면 전세가 3억 8천.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는 거죠. 이렇게 전세라 그러면 보통 이제 실질 가치, 거주 가치 그러고 이제 주택 가격은 실질 가치를 넘어서서 투자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 차이가 너무 크면 거품이 심하다. 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전세가율이 너무 낮았고 지금은 10억인데 5억 4천 전세, 5억 4천이라는 거죠. 54.7%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보다는 전세가율이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다. 그래서 조금 덜하지 않겠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입주 물량도 적고 전세가율도 높으니까 옛날 2008년 금융위기처럼 큰 그거는 아니지 않냐. 큰 위기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런 이야기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과 1년 사이에 주택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자동차로 치면 빠르게 달리던 계기판 바늘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양새다. 그래서 정부는 조정기에 확실히 들어갔다고 진단하는 중이다. 정부는 확실히 조정기에 들어갔다고 진단하는 중이다. 일부에선 폭락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관심사는 지금 상태가 앞으로 수년에 걸친 장기 하락세로 갈지 아니면 단기 조정에 그칠지 요거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힘 실린 장기 하락론하고 일각에서는 단기 조정으로 주장하고 있다. 근데 이게 팽팽하게 맞섰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누구도 이거 정확히 이야기할 수 없죠. 예, 어떻게 미래를 정확히 맞추겠습니까만은 제가 보기에는 올 겨울이 지나보면 좀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 겨울이 지나고 내년 봄이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다. 저는 이제 그 내년 봄까지가 최대 고비가 되지 않을까. 빠진다고 그래도 이게 하락폭이 이제 지금은 크잖아요. 큰 매물 위주로 그래 되면서 하락폭이 큰데 좀 더 지나면 하락폭이 좀 작아지지 않을까. 내린다고 그래도 아니면은 뭐 반등을 다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예전처럼 반등을 한다 그래도 큰 상승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장기적인 실거주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집을 사신다 그러면 장기적인 실거주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집을 사신다 그러면 지금 크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서두를 필요는 없으니까 천천히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을 모니터링하면서 급매물이 나오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 확인해 보시고 급매물이 나오면 뭐 연락 한번 해보시고 찾아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어차피 지금은 이제 전세나 월세로 살아도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크잖아요.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크고 월세로 살아도 지금 월세만 혼자 독야청청 좋거든요. 예. 10년 전보다 심한 뭐 버리냐?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금리. 여기도 나오네요.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금리. 그런 얘기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경제 위기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하게 올리는 거냐?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서 진정을 시키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급매물 많다면서요. 집 알아보던 무주택자 황당. 예. 자, 이 무슨 이야기냐면 부동산 수급 지수에서는 매수 우위라지만 이게 여기서 여러분 매수 우위라는 게 어떤 의미죠? 매수 우위라는 이야기는 사는 사람이 지금 갑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집을 파는 사람보다는 사는 사람이 더 적기 때문에 집을 사러 가면은 매물이 되게 많을 줄 알았다 이거죠. 근데 막상 집 구해보면 집주인이 여전히 갑이다. 예. 그래서 거래 절벽에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 일부 사례가 시장을 대표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거래가 너무 없다가 보니까 팔고 이사를 꼭 가야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때문에 집을 파셔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 근데 이제 시세는 예를 들어서 이제 8억인데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거래 절벽 때문에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지금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급매로 팔 수밖에 없죠. 8억짜리를 뭐 7억 5천에 7억 5천도 안 되고 7억 더 깎으세요. 6억. 6억은 안 되겠는데 6억 5천? 그러면 6억 5천에 한번 사람 구해볼게요. 이런 분위기로 팔다 보니까 급매물로 이제 1억, 2억 떨어진 게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되면 이제 그게 시세인지 알고 그리고 매물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한번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 내가 뭐 돈 들고 집 사는 사람이 먼저다. 예, 집 널널하게 보고 여러 개 보고 이럴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니다. 예, 아니다. 야, 급한 사람들은 팔 사람들은 많이 팔았나 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무주택자인 최모 씨는 부동산 시장에 급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소식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엿보고 있다. 꼭 집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최근 서울의 서대문구 홍은동에 마음에 드는 급매물을 발견했다. 홍은동 쪽에 관심이 있으신가 보네요. 자, 홍은동 쪽에서 뭐 직장 출퇴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직장만을 하려고 노려보고 있었는데 급매물이 나왔다는 말에 집주인하고 공인중개사하고 이야기를 다 마쳤어. 이제 사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 팔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팔 마음이 확정된 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냥 한번 던져본 거다. 팔리나 그런 것 같다. 뉴스에선 최 씨는 그래서 이제 화가 좀 났겠죠. 예, 발품도 팔고 했는데 뉴스에선 어디 아파트값 수억 하락했다고 나오는데 막상 시장엔 그런 매물이 없다. 나와 있다고 매물 중에도 매수 심리를 알아보는 낚시성 매물도 많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도 이게 좀 알아보니까 막상 그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안 파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온도 차가 심합니다. 이게 서울 같은 데는 좀 덜해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지금 이제 물량이 막 터진 데 있잖아요. 막 입주 물량 엄청 많은데 그런 데는 전세를 알아보시는 분이나 매매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집을 고르고 골라서 살 것 같이 해놓고 안 사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이 반대 경우도 실제로 많답니다. 이거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서울은 좀 덜한 것 같다. 서울은 좀 덜한 것 같고 그 입주 물량이 많은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지방은 반대인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요거를 좀 따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LTV도 그렇고 우리가 DTI도 그렇고 DSR도 그렇고 우리가 용어들이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이 용어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봐야죠. 그래야 지식이 이제 자꾸 쌓이는 거니까 이걸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과연 무엇인가? 이게 요즘에 이제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요거를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자.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중위소득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로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 시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 PIR이라고 많이 있잖아요. PIR.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이거 있는데 요즘에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PIR은 좀 옛날 개념이야. 내가 1년에 얼마 버는데 집값이 1년에 5천만 원을 버는데 집값이 5억이야. 그러면 10. 이런 느낌이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뭐냐면 내가 소득이 이 정도인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산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집값이 비싸니까 대출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았을 시에 당신이 얼마나 부담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의 정의를 보시면 중위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한다. 근데 중간 가격이 뭐냐면 이게 아파트 가격이라는 거예요.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시세 중간 가격을 활용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네요.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지역별로 아파트 시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서울은 좀 비싸고 상대적으로 수도권이나 지방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서울은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높을 것 같고 지방은 낮을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렇겠네요.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신규 지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금리. 그러니까 신규 지급액이라 그러면은 뭐냐면 만약에 9월에 조사한다 그러면 9월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받은 평균적인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자, 가계소득은 2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그러니까 2인 이상이 혼자 사는 사람 말고 이제 두 분 이상 사시니까 홀로 사시는 분 말고 그분들의 평균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90.1이다. 그러면 서울의 중간 소득 가구가 서울 지역의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때 적정 부담금은 소득의 25%의 90.1%다. 이게 뭐냐면 자, 지수가 100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00이다. 본인 소득의 25%를 적정 부담액으로 보고 원리금 상환하는데 25%를 쓴다는 거죠. 100이면. 그러면 200이다. 그러면 뭐냐면 자기 소득의 반을 원리금 상환액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100이면 내 소득을 100% 다 쓰는 게 아니고 내 소득의 25%를 원리금 상환액으로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다르겠죠. 지역별로 다를 거니까 한번 볼게요. 서울은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203이고 다른 지역들 중에 제일 높은 데는 경기도다. 경기도가 한 125쯤 되는 것 같고 그 외의 지역들은 100 이하에 있어요. 100 이하에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지역의 중간 정도 되는 소득인 분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중간 정도 되는 집을 사는 데는 자기 소득의 25% 정도 미만으로 25% 미만으로 소득을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예. 우리가 비싼 데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아파트입니다. 그것도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 기준으로 그 서울이나 경기를 제외하면 전국 대부분의 지역들이 그 중간 정도 되는 아파트예요. 주택이 아니에요. 중간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사는데 자기 소득의 25% 미만으로 쓰고 있고 대부분의 요런 데 이제 강원, 충북, 충남, 전주 이런 데는 자기 소득의 한 15% 미만으로 사용해서 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게 그러네요. 중간 정도 되는 거를 살라 그러면 서울은 많이 부담이 되는데 서울 경기는 많이 부담이 되는데 지방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죠? 예. 특히 수도권이 세네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세다. 그리고 광역시들은 대부분 20에서 25% 사이에 있는 것 같고, 그 외의 지역들은, 50 근처나 50 이하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200이 넘었다. 그러면 그 200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 전국의 대출금리나 전국의 소득은 큰 차이는 없거든요. 큰 차이는 없는데 집값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서울을 기준으로 이제 200이 넘어서 너무 집값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논리였는데 생각해보면 서울은 어쩌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어요. 집값도 집값이지만
서울에 그 경기도나 인천에 서울 잠재 수요가 계속 대기 중이잖아요. 2,600만 명 사는데 서울, 경기, 인천에 2,600만 명 정도 사시는데 2,600만 명이 서울의 대기 수요잖아. 대기 수요. 대기 수요이다 보니까 당연히 집이 비싸겠죠. 서울의 집은 별로 많지는 않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보급률이 100%가 안 되는 100%가 안 돼요. 다른 지역들은 100이 넘는 데가 많은데 주택 보급률이 95%, 94%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세대수 대비로 보면은 집이 더 적다는 거죠. 세대수보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죠. 단기적으로 주택을 마련하실 때는 어디에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중심지에. 그게 중심지 이론입니다. 여러분들도 내 집 마련하신다면 핵심 입지, 좋은 곳에 자기가 살만한 곳, 살만하면서 가능하면 핵심지, 센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가장 많이 오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월급 얼마 안 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소위 말하는 누구 코에 붙입니까? 하지만 그게 정말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산 형성의 나무에 자산이라는 나무에 과실이 열리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지금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원화채굴을 열심히 하면서 그 바구니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사탕이 떨어질 때 우리가 바구니에 사탕을 가득 받아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열심히 원화채굴 화이팅!